자, 이처럼 가스 사고, 폭발이라든지 중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폭발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할까, 이 위험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성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뭘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268번부터 272번까지. 자, 그래서 보통 위험성을 이 가스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폭발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할까?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데, 사고의 양을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어떤 질적인 면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양과 질, 이렇게. 양적인 건 뭐냐면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요.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은 성분, 구성, 요소 이런 걸 본다고 해서 정성적 평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렇게 나누는데요.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결함수, 어떤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것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 수를 측정하는, 또 사건 수, 사고가 터진 수를 건수를 분석하는 방법, 또 원인이 이랬으니까 결과가 이렇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영향이 얼마만큼 큰 범위로 피해가 발생했느냐, 피해 영향 범위를 산정하는 기법, 이렇게 해서 주로 4가지가 있어요. 272번 마지막 문제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성분을 어떤 구성적인 요소, 질적인 면,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것, 사고 예상 질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도의 위험성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가스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험과 운전을 실제로 해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가스 설비를 운전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상위험도, 작업자 실수가 이런 요건에서 실수가 일어나서 사고를 유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주 전부 다 영어 약자로 나와 있고 고차원적으로 엄청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불과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10년 동안 5문제 나왔다는 것은 2년에 한 번, 즉 8번 시험에 한 번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8번 시험에 한 번 나왔으니까 60문제 오면은 출제 확률이 얼마다? 48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8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이 CBT 시험을 봐도 걸릴 확률은 48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이제 6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내가 60문제를 배정을 받았는데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와. 이런 개념은 출제확률이 100%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60분의 1 이하라는 것은 출제확률이 몇 프로다? 100% 나올 확률. 내가 받은 60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100% 이상. 가령 120분의 1이다. 120분의 1. 출제확률이 120분의 1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0문제 중에 확률이 뭐예요?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50%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뭐냐? 확률이 이 정도예요. 120분의 1에서 60분의 1 이하가 되는 확률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양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성분이나 질적인 면으로 분석을 했느냐, 이것은 출제확률이 480분의 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확률상은 얼마예요? 4분의 1. 한 10% 이하라는 거죠. 10% 이하 나올 확률이. 그리고 각각의 또 똑같은 문제들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각각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무려 한 11가지의 기법 중에서,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씩 나오는데 문제가 다 달라요. 이 말은 이대로 혹시 나온다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막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혹시나 나온다면은
여기에 있는 6문제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 답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268번 가스폭발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정량, 양을 평가하는 방법. 아침에 제가 양을 평가하는 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결함수, 사고수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어떤 수, 건수를 분석하는 거. 이게 몇 건이냐? 이게 숫자로 분석하는 거. 이런 경우는 주로 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양. 알겠죠? 정량적 평가 방법이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결함수 분석 기법이 해당됩니다. 위험성 운전 분석, 또 체크리스트, what if, 사고의 상황. 만약에 무엇인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라고 이렇게 어떤 질적인 면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고를 예측하는 이런 기법이 아니고요. 그냥 결함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269번 공정과 설비의 보장 행태나 역량, 보장 형태를 위험도 이런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순위를 위험도의 순위를 분석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상 위험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과 운전 분석, 예비 위험 분석, 결함수 분석 이렇게 해서 나머지 1, 2, 3번에 대한 해설을 해놨고요. 이상 위험도 분석은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보장 형태, 영향, 또 위험도, 순위 이런 것을 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270번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성 평가 기법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위험과 운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험과 운전. 여기 나오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과 그다음에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두 가지를 갖다 매칭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위험과 운전이 들어가요. 위험과 운전 분석은 이제 해조프 그래서 HAZOP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입니다. 좀 외우기 어렵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위험과 운전 분석 방법 이 보기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271번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운전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위험 요소와 운전상의 문제. 그래서 위험과 어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와 그 다음에 운전을 실제로 해보고 운전상의 문제점을 매칭을 시켜서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 이것이 뭐냐면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72번도. 72번.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를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이니까 일단 어떤 건수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실수의 조합이니까 직접 사고가 터졌다거나 발생했다거나 사고의 결과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난 그 발생한 건수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인 쪽에 어떤 장치가 이상이 있었다. 원인이죠. 운전자가 실수했어. 원인이죠. 사고가 터져버린 난 다음에 건수가 아니고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별로 건수를 재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결함이 있었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 뭔가 원인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그런 건수가 실제 사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것을 결함수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결함수 분석. 자, 273번. 고압가스 설비에서 폭발 화재 원인이 되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마찰입니다. 원인은.
정전기 발생은 원인이 전기 부도체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될 때 문지르면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책받침을 문지르면 어때요? 머리카락 달라붙고 종이 달라붙고 이렇게 하죠? 예.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데 전기 부도체가 마찰을 일으킨다. 전기 부도체는 뭐냐? 기름 종류예요. 기름 원유에서 가공하는 플라스틱 전기 안 통해서 문지르면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죠. 기름 종류라는 것은 뭐냐면 탄소, 수소, 화합물이에요. 대표적으로 탄소 화합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여러 가지 기름 종류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가스들이 전기가 안 통하는 가스들, 부도체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떨 때 마찰이 될까? 어쩔 때 마찰이 될까? 주로 이제 뭐냐면 1번이 이송과 충전일 때 관 내부를 흐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송과 충전일 때는 어때요? 관 내부를 흐름에 의해서 어때요? 마찰이 되죠. 정전기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전할 때는 접지를 하고 나서 이 충전을 하라고 돼 있어요. 애초에 접지 시설은 기본이지만 두 번째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 뭐가 그러죠? 주변에 바람이 스쳐지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바람이 불어요. 공기죠. 공기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죠. 그죠? 예. 건조한 공기는 전기 안 통해요. 건조한 공기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여러분, 건조한 공기와 전기 통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왜 죽죠? 하늘에서 벼락 한번 변기가 떨어지면 다 주변 방에 다 죽어요. 그렇죠? 예. 네, 전기가 안 통하죠.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어거지로 통하는 지점, 습도가 높은 데만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막 갈라지면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진짜 전기가 막 팍팍 잘 통하면 다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구조상으로 전기 밴장어가 아닌 이상은 다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정전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가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두 번째,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장마철에는 전기연기 안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접지한다. 접지한다. 접지. 가스 설비를 접지한다. 저장 탱크나 뭐 이기탄 등등을 접지한다. 문제는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마찰이라는 거예요. 마찰. 그래서 이송 충전할 때 너무 빠르게 하면 빠르게 마찰이 되어서 전기가 많이 생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답이 몇 번이나 외우지 마시고 보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접지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 외워야죠. 접지선의 규격은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얼마예요? 접지선, 본딩선, 접지선 규격이 5.5 제곱밀리미터 이상. 알겠죠? 5.5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은 총 105미야. 접지 저항. 저항이 너무 크면은 전기가 못 흘러요. 네, 땅바닥으로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데요. 저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외우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73번 볼게요. 273번. 73번부터 75번까지가 지금 정전기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증된 유형입니다. 213번 고압가스 설비에서 폭발 화재 원인이 되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봐봐, 마찰을 적게 한다. 맞죠? 네. 마찰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납은 유속을 크게 한다. 마찰이 많이 되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위를 이온화해서 중화를 시켜준다. 라면 습도를 높게 해준다. 맞죠? 상대 습도를 높게 해준다. 이거예요. 274번. 과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 발생 또는 대전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전이라는 것은 띌 대자예요. 전기를 띠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1번 간선가스 제조 설비의 탑뉴 밴드 스텝은 단독으로 적재한다. 이것은 어떤 간선가스의 제조 설비의 반응 탑이나 또는 밖으로 배출할 때에 가스를 그냥 방출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밴드 스텝 그랬죠? 굴뚝에다가 이렇게 상부에 꼬불려서 방출하는 밴드 스텝. 불태워서 하면은 불이 화염의 플레어라고 그랬죠. 플레어 스택. 밴드 스택이랑 플레어 스택이 있는데 이건 단독으로 접지한다. 2번 제조장치의 본딩용 접속선은 단면적이 5.5제곱밀리미터 미만의 단선이 아니고 미만이 아니고 뭐예요? 이상 했으니까 규격이 틀렸고요. 3번 대전 방지를 위해 기계나 장치에 절연재료를 사용한다. 아니 절연재료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전기가 통해서 그래요? 안 통해서 그래요? 안 통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기계나 장치에 절연재료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접지를 해야 돼요. 접지. 알겠죠? 4번 접지 저항치 총합이 100오hm 이하인 경우에는 정전기 제거 조치가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275번 액화가스가 통하는 가스 공급시설에 발생하는 정전기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접속선. 영어로 접지 접속선이 뭐냐면 본딩이라고 해요. 본딩 BONDING 본딩선. 접지를 하기 위한 그 구리선을 접속선, 이것을 본딩이라고도 하고요. 접속선이라고 합니다. 단면적은 5.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276번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영양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 가스가 어떨 때 폭발이 될까? 첫째, 민감한 게 뭐예요? 조성입니다. 조성. 어떻게 섞어져 있다. 공기가 섞어져 있는 그 구성 비율입니다. 그것이 일단은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속의 내부 압력. 압력이 센수록 비교적 어때요? 폭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압력이 센수록 폭발을 보면 넓어지고요. 빨리빨리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뜨거울수록 어때요? 폭발이 쉽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일으키는 가스 폭발을 주로 연관된 요소가 요인이 뭐냐? 첫째는 조성. 얼마나 혼합비율로 섞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 그리고 용기의 크기, 형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277번 다음 중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급격한 연소죠. 네. 폭발은 뭐라고? 급격한 연소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연소 속도를 상회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연소는 10m/s 이하 화염 전파 속도. 그걸 넘어가면 폭발이라고 했는데 이 연소가 되는 요소를 원인을 찾아봐야죠. 첫째는 뭐예요? 가연성 물질이죠. 네. 한마디로 탈 수 있는 가연성 가스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소 공급원. 뭐하고 섞어져 있다? 즉 공기하고 섞어져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점화원이 있어야 돼. 이 삼총사가 갖춰져야지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총사가 아닌 경우는 폭발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폭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1번 보겠습니다. 액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 있다. 공기 중에 산소만으로 폭발을 일으키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들 숨 쉬어야 될 때 폐로 산소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폐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해당이 없다. 남은 공기 취입 후, 공기 빨아들이는 데에서 공기를 이제 액화 분리해서 산소, 질소, 아르곤 이렇게 분리해내는 장치죠. 거기에 아세틸렌 가스가 침입됐다.
그럼 어쩔까요? 당연히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죠. 공기의 에파분이라는 것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공기가 들어와요. 흡입하기. 그럼 뭐 거쳐야 돼요? 필터 거치고요. 뭐 거쳐야 돼요? 수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먼지 같은 것도 있고 수분도 있고 기타 불순물 가스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필터에 먼지 그런 것은 이제 먼지가 섞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얼음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압축.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단열 팽창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압축한 다음에 단열 팽창하기 전에 뭐냐면 중간에 냉각을 한번 하죠. 차게 식힌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겠죠. 이 액체를 뭐예요? 증발 온도에 따라 분리하죠. 아시겠어요? 차례대로. 이것을 공기를 액화시켜서 분리한다. 그래서 공기액화 분리 장치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증발 온도에 따라 분리하는데 이 분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정류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정류탑. 분리되는 순서가 뭐부터 나오죠? 질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아르곤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산소 이렇게 나오고. 질소는 몇 도에서 분리돼서 나와? 마이너스 196도. 아르곤 마이너스 180, 산소 마이너스 183도. 이해가 되겠죠? 차례대로. 따라서 정류탑의 상부 쪽에서 질소가 나온다. 어디에서? 상부. 하부 쪽에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위쪽으로 먼저 기체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압축하는 순간 여기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공기만 들어오면 폭발을 안 일으키죠. 그냥 폭발 안 일으키죠. 근데 지금 이 공기의 액화를 시켜서 분리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스 제조회사예요. 그렇죠? 네. 특수가스 제조회사라고요. 가스 제조회사에서 이 장치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주변의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 기타 가스들이 누설되어서 항상 상존할 수가 있죠. 네. 기타 흡입되는 가스 중에 뭐 또 있을 수 있다? 아세틸렌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소량의 아세틸렌. 그래서 흡입하는 곳에서 아세틸렌이 들어올 때 압축하는 순간 폭발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흐름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윤활유가 분해가 돼서 탄화수소가 생성됐다. 윤활유는 용어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압축기죠. 압축기에 왕복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윤활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압축기 부분에 윤활유가 있는데 윤활유가 분해가 돼서 탄화수소 기체가 있단 말이에요. 윤활유는 액체 상태를 말해요. 지금 액체로 기름이 되어 있는데 고열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기체 상태로 증발되어 있어. 그러면 그게 어때요? 결국에는 타는 거 아닙니까? 네. 폭발이 일으킬 수가 있다. 4번 산화질소나 과산화질소가 혼입되어 있다. 이게 산소와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요 폭발성을 지닙니다. 기본적으로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유형물 공부할 때는 나중에 보면은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질산 형태로 되어 있는 질산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종류들은 다 오류 위험물에 붙어 있어요. 오류 폭탄 종류 그런 것에 붙어 있어요. 폭발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뭐 오존이 들어왔다든지 오존 강력한 산화력을 지니는 오존이 흡입됐다든지 그러면 압축기에서 통과하면서 오존이 윤활유를 산화시켜서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이 폭발 원인이 됩니다. 278번 공기액화 분리장치에 들어가는 공기 중에 아세틸렌 가스가 혼입되면 안 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거. 방금 이야기했죠. 어쩐다고요? 폭발한다고. 아세틸렌 때문에 어쩐다고요? 폭발할 수가 있다. 279번.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액화산소통 내 액화산소 5리터 중에 아세틸렌 질량이 얼마가 초과되면 폭발 방지를 해서 운전을 다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싹 다 방출시켜야 되느냐? 5ml.
규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폭발하든지 압축할 때 1차 폭발 빵 아니면은 정류탑에 보면은 산소가 이제 순수한 산소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죠? 아주 순도가 높은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질소는 나가고. 근데 여기에가 뭐가 혼입돼 있으면 아세틸렌이 혼입돼 있으면 스며들어 있으면 어쩐다? 폭발이야. 이 산화력 때문에 너무 순수한 산소 액체가 있으니까 반응을 일으켜서 어쩐다?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산소 액체 5리터 중에 아세틸렌이 5mg라는 비율로 그 이상이 초과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장치를 전부 다 작동을 어쩐다? 중지시켜. 중지시키고 속에 액체로 들어있던 것을 싹 다 방출해. 버려요. 버리고 다시 재가동해야 돼. 아시겠죠? 네. 따라서 저런 경우는 공격화 분리장치에는 샘플링을 매일매일 채취해야겠죠. 네. 정류탑에서 액체로 된 공기 액체로 된 것을 샘플링을 가지고 채취를 해서 시료 분석을 해요. 알았죠? 네. 이해됐나요? 네. 시료 분석을 하는데 첫째는 뭐 때문에 하죠? 폭발 방지. 규정에 따라서 5리터에 아세틸렌이 포함되니까 또는 탄화수소 종류. 왜냐하면 압축기에서 뭐가 있죠 지금? 윤활유 성분인데 윤활유가 자꾸 딸려 나와요. 요로 들어가. 윤활유는 탄소하고 수소 화합물이죠. 네. 그렇죠? 네. 기름 종류니까. 기름 종류는 전부 다 탄소 수소 화합물이라고 했어요. 윤활유 성분이 여기로 딸려 들어가면은 윤활유 성분 중에 어떤 성분? 탄소 성분. 알겠죠? 네. 탄소 성분. 이 탄소 성분이 500mg 이상 포함이 된다. 이 산소 중에서 이게 윤활유 중에 분해가 된 탄소 성분이 500mg, 아세틸렌은 5mg. 알겠죠? 100배인데 그렇게 혼입이 되면은 이 산소가 너무나 순수한 산소이기 때문에 강력한 산화력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샘플링을 해서 폭발 방지를 해서 아예 다 버린다. 두 번째로는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순도. 뭐냐면은 산소가 여러분들 산소압염에서 산소가 몇 퍼센트 순도가 돼야 된다고? 예? 99.5%. 수소는 98.5%. 아세틸렌은 98% 이상. 시아노수소도 98% 이상. 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주로 참가대학교 네 가지가 있었죠? 네. 핵심 정리할 때 배웠죠? 네. 예? 네. 특정 고압가스 순서대로 할 때 산수화합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산소 몇 프로? 99.5%의 순도를 유지해야 된다. 수소는 98.5%, 아세틸렌은 98%. 순도 규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 자체가 되어 있지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권장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시아노수소. 시아노수소는 순도가 낮거나 수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중압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재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자체가 시아노수소는 순도가 98% 이상으로 순수하면서 습기가 없이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래서 착색이 되지 않는 변색이 되지 않는 가스는 재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순도를 98% 이상으로 팔아먹어라 그렇게는 아니고요.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시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매일 1일 1회를 해야 돼요. 날마다. 알겠죠? 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전관리자가 시료 분석을 해서 이 에파산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걸 다 분석을 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혼입되어 있는가 섞어져 있는가 이해됐죠?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산소가 순도가 99.5% 이상이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매일 해야 돼요. 만약 저게 안 되면 어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아까 왜 공기가 공짜잖아요. 응? 네. 여러분 공기 세금 우리나라는 세금 내요. 공기 숨 쉬고 있으면 숨쉰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숨쉰세. 주민세예요. 주민세인데 이건 돌아가셔도 이거 신고 안 하면 계속 숨쉰세 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폭발 일으키기 때문에 279번
어쩔 때 액화산소 방출한다. 아세틸린 질량이 5mg 초과할 때. 얼마일 때? 액체 산소 중에 액체산소 5리터 중에 아세틸린이 5mg.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탄화수소 중 이 말은 뭔 말이냐? 해설 중에 있는 탄화수소 중 이 말은 윤활유 성분이 분해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그 윤활유 성분 중에 포함된 탄화수소 그 기름 중에 탄소 질량이 500mg 초과가 될 때 역시 방출하라 하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이 일으킵니다. 산소 이런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산소 순수한 산소 때문에 이런 가연성 물질이 접촉을 하면은 산화 반응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윤활유나 기름기가 있을 경우는 뭘로 세척을 하냐? 유지를 세척을 합니다. 기름기 묻어있으면 세척한 다음에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산소 장치에 기름기 묻어있다.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유지류, 기름기를 세척을 해야 돼요. 알겠죠? 뭘로 한다고? CCl4로 한다. 뭘로 한다고? 사양화탄소로 한다. 프레온의 일종인데요. 타지 않죠. 불연성 물질이면서 구조는 기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름이 묻어있으면 저걸로 씻어내면 다 어때요? 기름과 혼합이 되면서 말하자면 불연성 물질로 되는 거 씻어내는 건 세척제입니다. 사양화탄소를 씻어낸다. 굳이 프레온 남바로 한다면 R10번이 되겠습니다. R10번. 자, 그 다음 280번. 다음 가스 저장 시설 중에서 환기구를 갖추는 등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환기구를 꼭 갖춰야 된다. 자, 이게 뭘까? 왜 환기구를 해야 될까? 에? 가연성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 설비실이나 저장실에는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바닥 쪽, 공기보다 가벼울 때는 천정 쪽에 하는데요. 지금 1, 2, 3, 4 보기 중에 1번 산소 가연성 아니죠? 2번 질소 불연성이죠? 산소는 저연성이고요. 3번 헬륨 불연성이죠? 네, 화학 반응 안 일으킨 거죠. 4번 부탄 가연성 저장 장소는 환기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281번. 다음 가스 용기 보관실 중 가스가 누출될 때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 통풍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이 지문이 되게 길어졌어. 280번에 비해서 살이 좀 더 붙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답은 똑같다. 뭐야? 가연성 가스 시설을 찾는 거죠. 1번 질소 불연성이죠. 탄산가스 불연성, 헬륨 불연성. 4번 부탄 저장소 가연성이죠. 4번이 답이 되겠죠? 281. 다음 가스 저장 시설 중 반드시 통풍 구조를 해야 되는 것 역시 가연성 찾는 거죠. 1번 산소 저연성이죠. 2번 질소 불연성이죠. 3번 헬륨 불연성이죠. 4번 부탄 가연성이죠. 4번이 답이 되겠죠. 답 찾기 쉽죠? 요령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면 어떤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걸 외울 때 그래요. 280번부터 282번까지 문제는 반드시 환기구 통풍구를 갖춰야 되는 거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부탄 외워놔요. 이제 부탄이 안 나와. 나중에 프로판이 나왔어. 그럼 뭐지? 이거 안 배운 건 나왔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283번. 고압가스 제조장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만. 안전밸브는 천천히 작동하게 한다. 자, 안전밸브 역할이 뭐죠? 상용압력이 초과될 때. 상용압력 아시겠죠? 네. 어떤 특별하게 설정된 압력이 초과돼서 그러면 압력 초과를 해서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돼. 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든지 말든지 스무스하게. 이거 아니에요. 안전밸브는 신속하게 작동이 되고 사람이 수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안전밸브 수동 아니에요? 자동으로 신속하게 조치가 돼야 돼. 어떤 조치가 돼? 방출한 다음에 압력이 어때요? 설정된 압력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떨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안전밸브 작동은 내압 시험 압력의 80%에서 작동해요. 열려 개방이 돼. 그러면 계속 개방이 다 빠져나가도록 하느냐? 아니죠. 그러면은 빈탕 되잖아요. 작동이 됐다 열렸다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야 돼. 닫혀야 돼요. 다시 폐쇄가 돼야 되는데 폐쇄된 압력은 작동된 압력의 8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80, 80이 되는 거죠.
거꾸로 18, 18이 아니고 80, 80이란 말이에요. 내압심 압력이 80%에서 개방이 돼요.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작동이 되면 어때요? 자기가 한 20% 정도 뱉어내고 어때요? 다시 닫힌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안전밸브는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작동해야 돼요. 다음은 압력계 밸브를 열 때, 개방할 때 압력계에 가스가 들어가서 지층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 밸브는 수동으로 여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밸브는 연결된 관에 밸브는 서서히 열어준다. 천천히. 다음은 액화가스 탱크에 충전할 때 천천히 충전한다. 너무나 빨리 하면은 이송 속도가 빠르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마찰에서 정전기 발생한다. 기억나시죠? 네. 랍은 제조장치 압력을 상승시킬 때는 천천히 상승시키다. 급격하게 압력을 상승시키면은 위험하죠. 284번 고압가스 제조장치 취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답은 압력계 밸브를 천천히 연다. 맞고요. 액화가스 탱크를 처음 충전할 때 천천히 충전한다. 맞고요. 3번 안전밸브는 천천히 작동한다. 안전밸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신속하게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